자, 19번 보시면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고 1번에 보면 1번 틀린 게 취득 의뢰인에게만 교부한다. 틀렸어요? 쌍방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해야 된다. 제시. 맞죠? 그래서 3번 법정이상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설명사항에 당연히 들어갑니다요. 유치권도 마찬가지 설명사항이 들어가고요. 권리관계니까.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그러면 개공이 안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 안 했을 때는 뭐예요? 500과 500만 원이 과태료죠. 무정지 아니고. 5번은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는 분사무소니까 누가 서명 및 날인할 것이다.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번 가시게 되면 OX하십시오 이런 건데, 자, 기억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습니까? 별지 서식이 법정 서식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거래계약서하고 달라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이건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법정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해요? 그런 건 없죠. 몇 년간 보존해? 그런 건 없죠. 자, 니은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사항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정보망과 일간신문. 그러면 안 되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디귿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항물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의뢰인이 협조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다. 서식에는 협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기출지문이에요. 디귿번이 맞는 말. 정답 4번. 그죠? 21번은 공장 임대차 계약입니다. 21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장 임대차니까요. 이게 확인설명서 양식 빨리 봐요. 1번, 2번, 3번, 4번 서식이고 이게 주비, 토입이에요. 토입, 입관공까지 환경 조건을 적는 칸이 있느냐 그랬을 때 주거용만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비선호시설을 갖다가 적는 칸이 있느냐 그랬을 때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을 적는 칸이 있느냐 그랬을 때 입지 조건은 이렇게 여기만 쏙 이렇게.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규제사항도 거의 다 있는데 여기 가서 쏙 빠지고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요 세 가지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기재하는 항목들이 되고 그것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에만 적고 토지는 나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요. 꼭 마지막에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마 이 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분명히 그리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공통기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공통기사항이 들어가는 게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취권 발표다 이렇게. 예정 금액 등이죠.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이고 취득 관련 조세죠. 요게 뭐예요? 관리관계. 근데 거기는 실제 관리관계 그것도 있어요. 이게 실제는 6가지예요, 사실은. 요게 대상 물건의 뭐예요? 표시 이렇게. 6개는 공통이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지금 요걸 묻고 있잖아요. 공장 임대차니까. 공장은 비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기재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여기까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것은 공장이라고 했을 때 다 적는 것들이에요. 지문에 나왔을 때 이건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문제 풀면 큰일 나요. 이것도 다 뭐예요? 기재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서 문제 푸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1번의 환경 조건은요. 기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2번의 비선호시설란은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죠? 3번 공법상 규제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란은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공법상 규제사항 기재하잖아요. 기재하죠? 다만 임대차에 대해서 중개할 적에는 기재를 뭐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3번을 답을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임대차니까 공장 임대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요?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에? 3번 내용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4번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적어주겠죠.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적는 거 맞습니다. 5번 그 밖의 시설물 안에는 전기 용량, 오수정화 시설 용량, 용수 시설을 기재한다. 이게 공장일 때는 세 가지를 적어줍니다. 정화조 용량, 용수 시설, 전기 용량 이런 식으로 전기 물까지 적어줍니다. 그런데 상가일 때는 하나만 적어주죠. 상가는 정화조 용량, 오수 정화 시설. 그죠? 하나만 적어줍니다. 상가는. 공장은요. 정화조 용량 플러스 전기 물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22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22번에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문은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이렇게 나오죠.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2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데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죠? 예, 그거 아실 거고. 답은 쉬워요. 자, 3번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50이에요. 환산하면 6억 5천만 원 규모. 서울은요. 적용보증금이 6억 1천 이하죠. 그러니까 적용보증금을 초과했죠. 그럼 적용보증금을 초과했을지라도 대항력, 권리금 보장 그런 건 보장받죠? 갱신요구. 그죠? 3기 연체가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적용되죠. 그래서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됩니다. 4번은요.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가지고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하고? 국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장 아닙니다. 출제가 됐었고요. 5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임대인이 있을 때 임대인이 해방 놓는 거죠. 방해한 거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죠. 높은 금액 아니고 낮은 금액. 23번입니다. 옳은 거 골라라 그랬죠. 기업권은요. 개업공인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빼고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이죠. 니은번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신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재개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되지요. 반면에 휴업신고나 비업신고는 전자문서는 안 되고요. 디귿번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나 비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회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니죠. 휴업신고만 간판을 철거합니다. 지체 없이 철거. 그죠? 옳은 것은 니은말 하나만 있으니까 정답 2번. 24번요.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고요. 자, 여기 4번 지문 보면 이 규칙상의 업무정지 기간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4번? 1개월 이상 2년 이하. 24번에 지금 4번 보는 거예요. 4번. 1개월 이상 2년 이하. 1년 이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맞는 것들입니다. 25번 봅니다. 경매 절차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공고합니다. 이렇게 공고 얘기 나오면 몇 주 전에 공고요? 2주 전 공고. 그 다음에 2번. 배당 요구하냐 또는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일단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종기가 지나고 나서는 처리 못한다는 거 2번. 3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농지증 갖다 낸다고요? 결정기일까지. 못 갖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죠. 불허 결정을 받으면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걸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아니 언제까지 재매각이라고 할까요? 돈 안 냈을 때만 재매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허가 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매각, 경매를 무슨 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 이때는 저감이 있어요? 없어요? 저감 없죠. 높은 계획 서는 사람이 있었긴 있었기 때문에 저감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로 밑에 나왔죠.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춰 새 매각기를 정한다. 새 매각기를 그건 맞아요. 근데 저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것 때문에 틀린 거지. 5번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낙찰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요거랑 법원에 낼 납부할 금액 요것을 상계 처리할 수 있죠. 그 차이만 실제 내면 되죠. 이걸 상계 배당 신청이라고 해요. 틀린 건 4번. 26번요. 틀린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쟁이에요. 이런 금쟁이를 저질렀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절등치 아니지. 이 금쟁이 저지를 금쟁이 그러면 뭐예요?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절등치가 아니고. 리은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당사자가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효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갖다가 혹시 약속한 게 있을지라도 받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청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것 때문이죠. 디귿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달라요. 그랬을 때 교육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어느 조례에 따라갑니까? 무조건 사무실 따라갑니다. 응? 맞죠? 1번 교육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가 보수 지급 시기가 됩니까?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시기가 되죠.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아니고요. X죠, X. 마지막은 그러니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기억번하고 리얼번 두 개죠. 예. 평균이 지금 74점이 나왔대요. 예. 근데 여러분 눈빛은 74점 나온 눈빛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27번. 27번은 지금 매수인이 4억 원에 사갖고 그걸 갖다가 매도인한테 5천에 월세 100 이렇게 세를 놓는 거예요. 사갖고 매도인한테 세를 놓는 거죠. 이러면 맞습니까? 이때는 매매 한가만 받잖아. 그럼 4억만 계산하시면 되지. 그럼 4억 곱하기 이게 매매 한 건이니까 매매 찾아가 보셔야지. 박스에서 매매 찾아가면 4억이다 그러면 0.4 얼마 남아요? 160만 원.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예요? 160.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쌍방총액. 320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맞는 거야. 알아두셔야 돼. 자,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를 적발하면 시도의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자격 취소 사유를 알게 됐을 때 통보해라 그런 건 없어요. 자격정지만 지체 없이 통보해요. 1번.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는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죠? 자격정지 처분은 누가 하게 돼요? 시도지사. 구체적으로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예요?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만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만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적발했을 때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자기 입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를 못 때리니까 때릴 수 있는 사람한테 통보한다 그랬죠? 이렇게. 대신 여기는 자격 취소나 정지 그건 못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해요?
몽땅 모두 이행한 뒤에 통보하도록 돼 있죠? 이렇게 통보? 그럼 여기서 자격 취소, 여기서 자격 정지 이렇게 날아가죠. 자, 3번.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3년이 경과해도 시도의사는 수공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죠. 왜요? 자격정지 사유는 시효제도가 없죠. 그러니까 3년 지나도 못 때려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3년 지났어도 막 때릴 수 있죠. 반면에 업무정지는 어떻습니까? 시효제도가 있죠. 그래서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못 때리게 되는 거죠. 3번 맞고요.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기반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때는 사무소 소재 기반할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틀렸죠? 여기서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에 필요한 절차만 하고 통보합니다. 사무소 소재 기반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게 가장 기초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5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해서 자격정지 기간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다만 늘린다고 해도 절대 6개월 넘을 수는 없다. 이 얘기고. 29번 갑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는 절등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골라라. 기억권.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칠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고 해요. 자격정지 받고 있는 소공한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고 해요. 개공이. 그 어떤 사유예요? 절등치죠. 절등치 사유. 그러면 절에서 공부한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 2등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 들어가요? 중이요, 중. 사보중 할 때 중. 중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받다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게 나온 대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죠. 이 중자에다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다 맞췄는데 그거 하나 틀렸잖아. 지금 절대 보세요. 저거 박스 문제. 예? 그리고 이게 수험생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곳을 극복해서 만약에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80점 그냥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니은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건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 거자죠. 거짓 기재할 때 거자. 그죠? 이건 임등치죠? 임등치사유 어떻게 암기 썼어요? 임등치사유? 6개월 임시 이사를 겸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과 거금을 고자잖아 여기요. 임등치 사유에 들어가죠. 거자. 자, 디귿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이건 뭐예요?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디귿번은 등. 이중 등록이니까 2등. 절등치죠. 그러니까 절등치는 또 우리 어떻게 하는, 이건 임등치고 절등치는요. 절에서 공부한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2등까지. 이거잖아요. 2등. 그렇죠? 그러니까 2등에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리얼번 징계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포를 받는 거 초과보수지.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 금쟁이에 들어가잖아. 7가지 금쟁이에 들어가죠. 증직상투 수협 판매 거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금쟁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임등치. 그러니까 리얼번 같은 경우는 수수료 할 때 그 숫자에다 동그라미, 보수할 때 숫자에다 동그라미 딱 치시는 거지. 수협 판매 거기 들어가잖아요. 금쟁이 중에서. 매일매일 암기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미연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사금 22냥이죠? 요거. 사업자단체 이 말 나온다고 무조건. 사업자단체. 그러면
임등치. 여기서요, 절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번하고 디귿번 두 개입니다. 30번, 거래계약서의 필요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매주 나와요, 매주 이거. 우리 시험 볼 때마다 나오잖아요. 1번 안 들어가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필요기 사항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금을 받았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지문에는 반드시 등장이 돼 있다고요. 암기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1번은 안 들어가.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근데 2번은 뭐예요? 우리 2번은 어떤 글자를 딴 거예요? 인적사항. 인자를 딴 거잖아요. 딱 인자에 동그라미 딱 칠 수 있어야지. 3번은 어떤 글자를 딴 거예요? 권인표 조교할 때 권자잖아요. 권자. 3번은. 4번은 또 뭐예요? 4번은 금이죠. 금. 그죠? 인도금. 계약금도 들어갑니다. 계약금. 네. 그 다음에 5번. 인도죠, 인도. 인도금 할 때 인도. 물건의 인도 일시. 그죠? 3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개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러면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개공이 작성해 줬으니까. 따라서 그때는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맞죠? 2번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맞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도 그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3번요.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3조입니다. 3조 제1항에 따른 검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소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적에는 개요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4번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거짓말이죠.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뭐만 갖고 가면 돼요? 자기의 신분증만 딱 지참하고 가면 되죠. 개요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위임장이나 개요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4번 필요 없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나올 것 같아요. 4번. 5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자, 적정성을 검증할 사람 누구요? 신고관청이요.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요? 국장이고요. 자, 32번 갑니다. 이제 옳은 거요. 1번 계약 대상 면적은 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도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1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일 때는 집합건물일 때 무슨 면적을 적어줍니까? 집합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단독 건물일 때는 단독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연면적. 이렇게 바뀌었죠? 2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는 것이 기본. 다만 가로 아래 있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일 때는요. 동호수까지 자세히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목이나 면적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같은 대장을 보고 적는 게 맞지만은 대지권 비율은 다르죠? 대지권 비율은요. 뭘로 확인해서 뭘 보고 적어주는 겁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구체로는 표제부요. 표제부. 어쨌든 대지권 비율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대장을 보는 게 아니고 등기부죠. 자, 3번 종전 부동산 난 이렇게 나오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 조합 같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적습니다. 분양권 아니고 신규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아니고 그래서 거기 종전 부동산 난 그러면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 말이 와야 됩니다. 분양권 나오면 안 됩니다. 분양권 경우만 적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란은 추가 지불액과 권리가격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추가 분담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가격입니다. 두 가지는 거기 적어줄 내용이다. 더 나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합계 금액, 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적는 금액까지도 적는 건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이나 또는 전매다. 그러면 공급계약 또는 전매 그러면 부가세 뭐예요? 포함이죠? 토지나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부가세 제외.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4번은. 자, 5번요. 예상 문제입니다. 유력합니다. 물건별 거래 가격 나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까? 물건별 이 말 나오면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아무리 2개 이상을 함께 거래할지라도. 합계란 말 오면 안 되죠? 합계란 말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렇게 나와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적는 칸이 있다. 이때도 각각의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지라도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이때가 뭐가 와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총이라는 말이 왔을 때 끄트머리에 뭐가 와야 돼요? 합계 금액. 그때만 합계 금액 오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처럼 물건별 거래 금액 이렇게 나오면요. 물건별 거래 금액 그러면 요 칸을 적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물건별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별 하고 끝나야 되고 합계 금액 지금 나오면 틀리다고 지금처럼. 근데 여기 총이란 말이 오면요. 이 항목 왜 기지 항목. 총이란 말이 오면 끝에 여기 물론 있긴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가 와야 돼요? 끝에가. 합계가 와야 돼요. 이걸 낼지 모르겠지만 출제가 유력하다고 봐요. 이걸 틀리게 낼 때는 여기다 지금 나온 것처럼 합계자 둘 이상 나왔다고 해서 합계를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그죠? 여기는 또 총 실제 거래 가격 해놓고 끝에 가서 요걸 빼먹으면 또 틀립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33번입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죠? 1번은요. 만 19세의 고등학생은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19살짜리 결격자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이 될 수가 있죠. 문제지문에서 19세 미만 나오면요. 결격자입니까? 아닙니까? 만 19세 미만 이렇게 하면 결격자입니다. 미만이니까 19살이 안 됐다는 얘기요. 근데 만 19세 이렇게만 딱 나오면 이 사람은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성인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 2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면제 받은 날부터 집행면제 나왔죠.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 할 거니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공이 될 수가 없다. 맞죠?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이 사람이 파산자예요. 복권 안 된 사람. 이 파산자는 결격자죠. 근데 이런 사람이 뭐로 돼 있다고 지금? 임원으로요. 그러면 법인도 뭐예요? 결격자가 돼버리죠. 따라서 법인의 등록은요. 안 되죠. 그죠?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원이. 그 사람이 파산자가 돼서 결격자가 됐으니까 법인의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은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집행유예 나오면 너무 좋아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일 거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현재 뭐예요? 결격자. 등록할 수 없겠죠.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일반 사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일반 사면 받으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죠. 특별 사면 받으면요. 3년 더 있어야 되죠. 가석방 되면요. 잔영기 지나고 또 3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잘 구별하시고. 자, 34번 갑니다. 이제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국장은 또는 시도의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코자 했을 때는 34번을 많이 들으셨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의사 또는 시당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견 청취해야 된다. 맞습니까? 의견 청취하는 제도가 없죠. 그냥 지정 절차는 4단계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공고, 지정 공고, 그 다음에 알릴 사람한테 통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열람, 주민들 열람요. 4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게 지정 절차입니다. 사전에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거 있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의견 청취하는 것은 언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나요? 재지정할 때요. 많이 아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공고한 날 다음 날이 아니고 공고한 날부터 5일 있다 효력 발생하죠. 네.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특별히 따로 허가 기준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녹지지역 내 임야의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까? 토지거래, 이게 지금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들어갑니다요. 따라서 도시지역 들어가면 지목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다고요. 이때는 녹지지역이니까 용도 지역이 녹지지역이라면 기준 면적은 뭐예요? 100초가죠. 600제곱미터니까 100초가 있죠?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요, 요 임야가 농림지역 내 임야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때는 비도시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지목 가지고 따지죠. 지목상 그럼 비도시지역에서 지목이 임야일 때는 1000초가 돼야 되잖아. 이게 농림지역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 면적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요. 3번은 맞는 거고 여기서는 4번 국장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어디에 틀린 거예요? 지정 해제가 되면요, 지정 해제를 사유가 인정이 되면 무조건 지정 해제 해야 된다. 일부 축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4번은 그게 틀린 거고. 5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아예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적에는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이 빠졌죠.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끝난 날이 아니고 뭐예요? 끝난 날 다음날에. 또 틀렸죠 그거? 맞는 건 3번.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 34번이. 35번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했을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할 수 없다. 3년 지나면 그게 뭐예요? 삼합을 못 먹습니다. 삼합을 못 먹어요. 그죠? 네. 삼합을 못 먹습니다.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 이 말이죠? 네. 어제 저녁에 뭐 이렇게 누구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막걸리집에 갔는데 삼합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주문했죠. 근데 가격이 24,000원이야.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싼가? 24,000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문해서 딱 나오는 걸 봤더니 김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뭐죠 그거? 돼지고기 있는 거 맞는데 와, 그게 없어. 홍어가 없고 꼬막이 대신 나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것도 삼합이라고 그런가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보통 이 정도 안 하거든요. 막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냥 좀 그러네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삼합을 못 먹습니다. 그죠? 시험 끝나면 잘 먹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는 삼합을 못 먹어요. 이렇게 하시네. 자, 그 다음에요. 니은번요.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효과 나왔죠? 효과 나오면 좋죠. 효처 1승.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 요 두 개 갖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처분일은 맞는데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건 1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별도로 부과된다도 틀리는 거예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그죠? 두 번 나온 겁니다. 1번. 2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상물의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지만은 아까 우리 공통기재사항 중에 조세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외됩니다. 맞죠? 임대차는 안 적어주죠? 적어줄 게 없으니까. 3번.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은 개업 공인인계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적어주는 것이고 공법상 규제사항란은 기본 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거 적어줄 때 뭘 보고 적어주느냐? 시, 군, 조례. 맞죠? 4번 예정금액은 개업공인인계사의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정금액은요. 기본입니다. 세부 아니고 기본적이죠? 예, 줘버려라. 기표와 권공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기본이에요. 그런데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완성된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완성되기 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거래금액을 적는다 그러면 안 되고 거래 예정금액을 적습니다.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별표 해두시고 꼭 맞추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개업공인인계사의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뭐예요? 세부. 권리관계는 기본.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그쵸? 네, 두 개 구별됩니다. 자, 37번 가시겠습니다. 기억번. 옳은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개업공인인계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중개업의 개설 등록을 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자,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개 시작. 개설 등록 전 아니고요. 자, 니은번. 개업공인인계사의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 전자문서로 됩니다. 고용신고요. 전자문서로 됩니다. 그렇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조문이 없으니까. 자,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돼요. 그러니까 조문이 없는 거 안 내요. 근데 질문하신다고 질문하시면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하시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가 제 답변이에요. 고용신고 전자문서 됩니다. 인장등록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근데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못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예. 자, 디귿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가 있다. 분사무소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두 개죠. 선택사항이죠. 하나는 법인의 인장,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죠? 따라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등록할 수 있다죠. 맞는 겁니다. 디귿번이. 리을번. 개업공인인계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치 않으면 그 계약서는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번 하나가 니은하고 디귿번이네요. 정답 4번.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거 맞는데요. 자, 2번 지문이 틀렸어요. 2번요.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대비를 해보십니다.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을 딴 곳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그랬을 때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일관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어떻게 이전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요. 자, 39번 가시겠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공의 업무 범위요. 1번.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갖다가 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14조 법인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는 거죠. 대신에 뭐가 있냐면 14조 법인 업무에는 경영정보 제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과 구별됩니다. 1번이 틀린 거. 2번. 모든 개공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원래 법인 업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해석상 공인개공과 부칙개공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죠. 3번에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이다. 이건 분양대행이긴 한데 토지에 대한 것은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를 않죠.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번에 보면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은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영역에 알선을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부칙 개공도 14조 업무 중에 경공매 컨설팅 빼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가 있다. 원래 이제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이다. 그러면 규모나 면적에 관계없이 법인 업무죠.
그쵸?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틀린 게 1번이고요. 마지막 40번 문제는 요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여기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어요. 중개사무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과천에 있는 아파트 있죠. A의 아파트를 B가 사는 것을 중간에서 자, 이렇게 알선했습니다. 중개했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개한 거예요, 갑이.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라고요? 과천에 있는 아파트. 자,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무가 생기죠? 아파트 매매니까 실거래가 신고무가 생기죠?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A, B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A, B라는 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A하고 갑하고 A, B가 같이 하는 거예요? 거래 신고는 여기가 중개했을 때는 갑만 하는 거죠? 여기는 신고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실거래가 신고할 때 자,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갑은 신고할 때 광명시청에 가서 광명시장한테 신고하는 거야? 아니면 과천시장한테 신고하는 거야? 둘 중에 어디? 광명시장? 어떻게 시청이 나왔지? 여기가 뭐예요? 부동산 사무실은 여기 있잖아, 광명시. 여기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리고 요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과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신고관청이에요. 부동산 소재지가. 응?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할 때 어디 가서 해야 돼? 아, 여기 가서 해야지. 여기라뇨. 여기지. 이걸 중개했어요. 그러면 실거래가 거래 신고를 갖다가 과천시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광명에 있어도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요 거래 신고 며칠 내에 해야 돼?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이내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만약에 60일 내에 거래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면 거래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500과. 거래 신고 안 하면 500과죠? 응? 거래 신고 안 했다. 500과요. 대금 자료 안 냈다. 3,000과요. 자, 세 번째는 허위 신고했다.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뭐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고 안 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구, 조장, 방조, 외 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 하여간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500과잖아요. 허위 신고하는 것은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 취득세 아니고 취득가액에 요것은 대금 자료 안 낸 것은 3,000과. 이거 두 개 빼고 다 이거잖아요. 500과지 그러면 500과죠.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광명시장이 물리는 거예요? 과천시장이 물리는 거예요? 과천시장이 물리는 거예요. 예? 과천시장이 여기서 500과 이렇게 한다고? 2번 500과 여기서 물려요. 여기 과천시장이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과태료 물리고 나서 과천시장이 자 등록관청인 광명시장한테 예, 과태료 얻어맞으냐 라고 통보해줘요. 왜 통보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개공이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하면 4번 누적되면 임등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업무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하면 이것도 임등치 그런 거 했었잖아 한참. 이렇게 누적이 됐을 때 임등치에서 등록 취소가 되고 업무정지가 때리고 뭐 이런 것은 누가 때려? 여기서 등록 취소 때려요? 못 때려요. 여기서 영업정지 때려요? 아니요. 등록과처이 아니니까 여기 못 때려. 여기서 때리지. 그러면 과태료 얻어맞은 이런 것을 여기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잘 봤다가 더 때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와요? 나중에 누적되면 업무정지 또는요 등록 취소 이렇게 때리겠죠? 이거 하려고 통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통지해야 돼? 과태료 매기고 나서 그때부터 10일 이내 여기다 통보한다고요? 10일?
요거 물어본다고요, 요거 10일. 지체 없이 통과한다고 만드는 거예요. 7일도 안 되는 거예요. 30일도 너무 늦어요. 며칠요? 10일 내 통보. 정답 3번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40문제를 했어요. 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에 좀 더 일찍 끝내 드릴 테니까 오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